자, 이번 시간은 상권 전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7페이지 한번 문제 한번을 볼 텐데요. 자, 중요한 게 좀 전에 봤던 그 소매 포화 지수라는 게 중요했죠. 소매 포화 지수를 제가 굉장히 강조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IRS다. 그래서 이제 그 포화성 이론은 소매 시설의 수공급과 이제 용도, 수요의 균형을 설명하는 데서 가소 점포 상태인지 가행 점포 상태인지 알려주는 IRS를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정한 지역 내 어떠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매 점포가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지수가 다른 지역 상권보다 높다면 점포당 매출액이 크고 이 점포가 부족하다면 어떻습니까? 의미한다는 건 이제 점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의미하는 게 매력적인 상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3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35페이지. 아까 안 다뤘던 거 한번 보는데요. 135페이지 보시면은 21번이 있습니다. 135. 자, 135에 21번을 가시면 상권 수요와 시장 잠재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2번이 정답인데요. 우리가 IRS는 이제 소매 포화 지수죠. 주변 상권의 질적 수요를 활용한다는 장점을 우리가 지니고 있지만 상권의 미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 아니죠. 우리가 이 IRS는 지역 시장의 수요는 물론 공급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신규 점포에 대한 시장 잠재력을 측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IRS는 이제 경쟁의 양적인 측면만 고려해야 되고 질적인 측면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과 미래의 신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거주자의 지역시장 밖의 쇼핑 전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지문 2번에 대한 거는 이제 올바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신규 점포에 대한 시장 잠재력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로 갈게요. 자, 18페이지로 가시면 상권 전략입니다. 자, 18페이지. 자, 네 번째 상권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대상권 전략이죠. 자, 이건 대체로 이제 상권 인구가 5만 명 이상의 상권을 어떻습니까? 이 대상으로 고급품과 이 전문품으로부터 선매품, 실용품에 이르는 광범위한 상품 구색을 취급합니다. 상품이 별개별개 다 있다는 얘기죠. 주로 이제 집계형 상품에 주력하므로 집계형 교통 요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상권이 아니라 소상권입니다. 소상권 전략은 상권이 작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상권 인구가 3,000명 이상의 상권을 대상으로 선매품, 그다음에 우리가 실용품, 고급품이나 전문품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대상권은 어떻습니까? 고급품과 전문품에 대해서 여기는 고르선자, 우리가 고르면 산다는 선매품과 그 다음에 실용품입니다. 중심한다는 거. 고급품과 전문품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주로 여성이 우리가 구매하는 전체 수요형 상품에 주력합니다. 선매품이라는 게 이제 고르선자로서 부인용 의상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다음 소상권에는 교통 요소의 품목 증대가 중요하며, 자, 목적형 구매를 흡입해야 되죠. 목적형 구매. 자, 우리가 이제 흡입한다는 얘기는요. 무슨 사기 위해서 또 우리가 동대문까지 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박스는 이제 초대상권의 전략은 특수 전문점, 특수 업종이 직접 하이퍼 마켓이고요. 고급 수입품이나 모드 상품, 그 다음에 특수 디자인 상품, 그 지역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가시면 초소상권 전략은 이제 편의점, 그죠? 일반점, 그 다음에 식료품, 일용 잡화, 그 다음에 서비스 반경이 500에서 500m에서 1km권의 내에 일상성의 이제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고객 점유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소상권 전략은 또 우리가 책에 보시면 신설점은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한 건 망하게 됩니다. 소상권 전략은요, 이 신설점은 이제 소상권 전략에 따라 출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밑에 디귿 성장하는 단계에서 도심의 상업지구는 대상권 내 고객을 대부분 흡입할 수 있으므로 이 대상권 전략을 전제로 대형화 전략을 펴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얼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대상권은 이제 여러 소상권으로 전략을 또 따르는 점포 출점을 또 인해 고객은 집 근처의 상점가에 구매하게 되어 그 도심 상업, 좀 못해놨습니다. 상업 지역까지 오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심 상점가의 고객 유입이 차단돼서 선물품 및 편의품의 대다수는 소상권형 점포인 양판점에 의해서 판매되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분할 상권이에요. 분할 상권이다. 그래서 대형 점포의 급격화 증대로 상업 도시의 소형 점포의 저항이 강화돼서 대형 점포의 점유율은 일정한 수준 25에서 30%에서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음번이 한번 기출이 됐었는데요. 자, 우리가 대형 점포와 소형 점포가 공존하는 분할 상권 시대가 도래되면 단일 상권을 전제로 하는 대형 점포의 과잉 출점은 소형 점포의 과잉 출점을 초래해서 경영 성과가 악화되거나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적인 관점에서 총량에 따른 출점 규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롯데마트 같은 이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기 때문에요. 그 출점 규제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출점 규제 필요. 이 정도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요. 우리가 상권조사의 방법과 분석. 자, 이건 이제 한번 쭉 이제 읽는 식으로 가는데요. 상권조사의 의미는 읽어보시고요. 상권조사의 내용은 유동인구 조사를 합니다. 유동인구는 주말이라고 해도 토요일과 공휴일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점을 또 고려해야 되고, 또 소자본 창업에서 있어서는 비용을 많이 들일 수 없으므로 이 최소한의 유동인구를 조사할 때 날씨가 좋은 평일과 주말 각각 하루를 선정한다면 비교적 정확한 조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층과 시간대별 통행량 조사라는 건 이제 주부들은 이제 밤늦게나 이렇게 안 되겠죠. 남편을 출근시키거나 애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 한 오전 11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학교 시간에. 그 다음에 직장은 뭐 퇴근 시간에 한다. 전문 조사가 필요하고요. 총 유동인구 조사는 자신이 주거객이 몰리는 시간에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루의 총 유동인구가 조사해서 하루의 시간대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오전 중에 1시간을 선택하여 유동인구를 산출한다든가 오후부터 2시간마다 1시간을 조사해서 산출하는 방법이고 매 시간에 20분 정도 조사해서 산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업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낮에 12시에 2시까지의 저녁 시간 6시에서 8시까지 그리고 밤 9시에서 10시까지 신호를 써서 조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점률이라는 자체는 직접 점포를 얼마 올렸는지 내점에서 하는 거죠. 경쟁 점포나 유사 점포 매출액을 조사해서 매출액을 또 추정하는 거고요. 또 구매 품목과 가격대를 또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출제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3번입니다. 우리가 21페이지죠. 자, 21페이지 3번을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상권 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죠. 그래서 상권 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제목 위주로 가져갈게요. 제목을 이제 틀리게 낼 수 있으니까. 자, 기억은 이제 점포의 기본 환경 조사입니다. 점포의 기본 환경 조사. 그래서 점포의 위치, 점포의 형태, 그 다음에 규모, 도로화에 대한 접근성, 주변 환경, 주차가 얼마나 용이한지, 지역 특성, 경쟁 점포, 각종 규제 여부 등을 조사해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이제 상권을 세분화합니다. 상권을 지역별로 이제 세분화해서, 아니 종류별로 세분화해서 어떻습니까? 분석한다는 거.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이 이제 요게 이제 노렸는데요. 당연히 유동인구와
주변 상권의 관계를 미고려가 아니라 고려죠. 뭐 이런 것들을 문제를 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호프집은 대학가나 우리가 강남 신촌에 가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노인들을 상대로 한다면 종로 탑골공원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생활용품 전문점과 같은 판매업의 경우는 우리가 밑에 두 번째 점에 주변 상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 선매품이라는 건 고객이 여러 점포를 다니면서 비교한다 그랬죠. 가격, 디자인, 색상, 품질 등을 비교한다. 이 선자가 고를 선자예요. 구매하는 경향이 강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리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점포의 접근성과 그 다음에 가시성이라는 건 점포가 얼마만큼 보이느냐죠. 자,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잘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택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큼 편의하는지, 편의성을 이제 고려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 가시면 127페이지 가보세요. 127페이지 가시면 5번 문제죠. 자, 127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127페이지 5번 문제 가시면 자, 상권조사에 고려할 사항 우리가 봅니다. 상권을 세분화할수록 또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동인구 및 주변 상권의 관계를 미고려가 아니라 고려죠. 그 다음에 점포의 기본 환경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입지의 개발 전망 그런 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와의 거리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는데 2번이 정답이죠. 안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시고 다른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상권 조사의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상권 조사의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 자, 페이지는 이제 22페이지입니다. 자, 상권 조사의 절차다. 그럼 조사의 절차를 가기 전에 전반적인 상권 조사의 절차에서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전수조사가 있고요. 전수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표본조사. 그래서 전수조사는 이제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죠.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규모 점포 지역이 작기 때문에 전수조사하는 게 낫죠. 근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표본이라는 건 샘플링이죠. 표본은 이제 샘플링입니다. 샘플링으로 상권의 범위가 넓죠. 그래서 상권의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전문품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비용, 시간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상권조사에 대한 상권에 대한 순서는요. 자, 알아두시는데 일단 어떻습니까? 우리가 2차적 지역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간행물이든지 출판물 정도를 이제 따져봐서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상권에 대한 상권 지도를 작성해서 상권 내 지역에 대한 관찰을 조사한 다음에 직접 방문에 의한 어떤 정성 조사 또는 정량적인 조사, 실세 등의 순서로 이제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권에 대한 범위는 그냥 읽어볼게요. 자, 상권의 범위는 이제 고정적이 아니라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 경영 전략, 상권 구분의 물리적 요소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되겠죠, 당연히. 자, 상권의 범위는 앞쪽에서 풀어봤습니다. 점포의 규모에 비례합니다. 상권의 범위가 클수록 또 매장 면적 클수록 상권의 범위가 크죠.
일반적이고, 즉 대형 슈퍼마켓 같은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편의점을 찾는 고객의 상권을 비교해 보면 대형 슈퍼마켓을 찾는 고객의 상권이 더 크죠. 이마트 같은 데가 먼 곳이라도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편이 양호하고 이 번화가에 입지할수록 점포의 지명도가 높을수록 상권의 범위가 또 확대돼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 명동은 어떻게 해요? 서울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구매하러 가죠. 또한 선매품이나 전문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상권이 편의품에 취급하는 것보다 더 크겠습니다. 그죠? 범위가 더 크다고 얘기했고요. 앞쪽에서. 상권의 결정하는 요인, 어떤 것을 갈 것이냐, 업종의 종류가 중요하죠. 그래서 판매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외식업, 레저, 스포츠업 등 업종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태에 따라서 또 우리가 편의품, 슈퍼마켓, 전문품, 전문점, 백화점에 따라서 또 상권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점포의 규모입니다.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또 점포의 규모에 따라 또 시설의 고급화 정도에 따라 상권의 범위가 또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시설이 이제 고급화될수록 상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반대로 사업장의 규모가 작고 시설이 열악할수록 상권의 범위는 좁아지죠. 자, 경영 전략은요. 우리가 업종 및 시설 조건이 동일하더라 하더라도 경영자의 경영 자세 및 영업 판촉 전략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영업이라는 자체는 기존 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마케팅은 새로운 시장을 또 우리가 판촉을 해야겠죠. 이런 거. 그래서 상권이 크게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겠죠. 자, 상권의 구분의 물리적 요소는 뭐 자연지형물 같은 거, 뭐 산, 하천, 우리가 철도, 도로, 상권을 분할하는 거고요. 대형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나 공공시설, 공공건물, 운동장, 대형 시설물 상권을 또 분할시키는 요소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 상태, 우리가 도로망의 연계 상태, 도로의 폭, 중앙분리대, 그 다음에 신호등, 건널목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접도 조건 등의 도로 상태는 상권에 큰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심 방향이라는 것은요, 도심이나 역 등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상권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1차 상권이 가장 많이 모여있죠. 그 다음에 2차, 3차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중심 방향으로 갈수록 상권의 범위가 좁고 넓수록 이제 반대로 갈수록 상권의 범위가 넓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른쪽에 밑에 이제 상권의 설정입니다. 상권의 설정이 자,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상권에 대한 설정 방법. 자, 상권의 설정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번호를 매겨보세요. 우리가 1번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실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실사, 직접 나가서 실사하는 상권 설정법. 그 다음 우리가 앙케이트 한다 그러죠. 그래서 앙케이트를 통한 설정법. 그 다음에 및 고객 리스트를 통해서 설정 방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가도록 할게요. 넘겨보시면은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24페이지가 그 3번이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입니다. 원형으로 표시하죠.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 상권에 대한 설정법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은 우리가 그냥 원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앞서서 배운 것이. 그러면은 단순하고 간편하죠. 상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다. 기본적인 흐름은 기본 상권의 범위를 정해놓고 상권 내 인구를 산출한 다음에 상권의 인구를 기초로 예상 매출액, 가능 매상고라고 하죠. 산출하고 더 필요하다면 설정한 상권에서 경합 영향도를 또 계산하겠죠. 또 고객 분포에 대한 조사에 따른 기본 상권 범위는 이제 교외형, 우리가 점포의 기본 상권은 2km에서 3km 정도, 도시형 점포의 기본 상권은 500m에서 1km 정도, 상권 인구에 대한 산출과 매출 예측은 점포를 중심으로 한 반경 500 우리가 제곱에
500m의 원을 그린다. 그럼 그 점포를 중심으로 500m의 원을 그리는 이유는 이 드라이빙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00m 내에 인구 데이터를 조사해야 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자료 입수하죠. 그래서 500m 이내에 다른 구역의 경계선이 존재하면 면적 배분을 해서 상권 인구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 점포와 같은 조건에서 상권 인구를 조사해서 상권 인구 1인당 매출액을 조사해서 그 밑에 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게요. 이 기존 점포 자료를 기초로 해서 신규 후보 점포의 매출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기존 점은 이미 실적이 있기 때문에 상권 인구와 상권 인구 1인당 매출액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건 식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권 한 명당 1인당, 상권 인구 1인당, 자, 1인당 매출액을 본다면, 자, 위에는 기존 점입니다. 기존 점의 1년 평균 매출액이죠. 평균 매출액이다. 그러면서 반경 내 상권 인구입니다. 자, 이렇게 따져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 1년 평균 매출액, 기존 점 1년 평균 매출액이 500만 원이다. 반경 내 상권 인구가 500명이다. 그럼 계산하면 한 명당 매출액이 1만 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권 원형,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실사죠, 실사. 실사 나가서, 그죠? 실사한다. 그래서 25페이지는 실사 상권 설정법입니다. 실사 상권 설정법.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실사는 실제 조사한다. 고객범위를 파악해서 이를 기초로 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실사 상권 설정법은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처럼 지도상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주변을 걸어서 본다든가 승용차로 달려본다든가 상권을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도로에 의한 상권 설정법은 구석구석 상세히 조사고요. 그다음에 버스 승용차 소자에 의한 상권 설정법이 있죠. 그래서 도시형 역 앞 입지의 유용한 방법으로 역 앞에 우리가 버스 터미널 등이 있을 경우 행하는 거고요. 실주행 조사에 의한 상권 설정법은 이제 이 교회 많이 소개되는 방법으로서 지도의 경계점을 설정하는 것이 의외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실주행에서 평균적인 지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제목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뭐 기타의 상권의 설정 방법은 이제 앙케이트가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지인 소개. 자, 우리가 앙케이트를 해서 어떻게 왔느냐, 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뭐 인터넷을 검색했다 아니면 지인 소개다, 신문 광고를 봤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점포에 찾아온 고객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고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집계 분석해서 상권에 대한 설정에 활용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응답표를 작성하고 조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조사 실시해서 실제 고객 지수의 산출, 상권의 확정 등 5단계로 이제 구분해서 일어난 일련의 조사를 이제 판매 지역 조사법이라고 합니다. SAS라고 하는데요. 그럼 고객 리스트를 통한 상권 뭐 어떻습니까? 리스트를 각각 따지는 거죠. 리스트가 있으면 상권 설정법은 이제 상권 설정을 위한 샘플링 수집에 특정 점포의 고객 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자, 이 방법의 경우는 장점은 앙케이트 실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 반면에 이제 단점은 샘플의 신선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포의 고객 전체를 나타내는 샘플이 되게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의 리스트가 중국집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내가 옷가게를 사용한다?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점포 선정식 체크 포인트는 그냥 1번 지역 체크한 다음에 어떤 곳이냐, 그 다음에 생산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점포 조건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가격 체크한다.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상권 분석의 개념과 평가 방법은 물론 다음 페이지에 이제 기존 점포가 있고 이제 어떻습니까? 신규 점포가 있는데, 자, 먼저 이제 앞에 거는 그냥 의의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상권 분석은 이제 일반적으로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과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으로 구분한다.
그럼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은 점포 내부 자료와 기업 내 기존이니까 2차 자료를 이용해서 실시한다. 그래서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이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보다 더 상세하면 보다 정확하게 분석돼야 되죠.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에 넘기시면은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점포의 상권은 점포 내부 자료와 기타 다른 목적으로 수행된 조사 자료 등의 기업 내 2차 자료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정부에 대한 인구 통계 자료, 통계는 뭐 5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보통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집마다 조사를 해서 어떻습니까? 단독이냐 아니면 2대, 3대가 같이 사느냐, 부모님 모시고 사느냐, 자가소유냐 이런 거 따져보겠죠. 그다음에 세무자료, 그다음에 여러 유통기관 및 연구소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각 점포의 필요에 맞게 조정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점포는 이제 신용카드 이용 고객과 현금 사용 고객의 주소를 이용해서 상권을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촌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카드를 사용하고요. 탁골공원 같은 좀 도로는 이제 노인분께서도 계시니까 신용카드 사용자가 틀리겠죠. 그래서 1차 상권, 2차 상권, 한계 상권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다음에 2차 자료에 근거해서 추정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특정 구역 내 고객들이 각 점포에서의 상품 구입 빈도라든지, 둘째, 고객의 평균 구매량액, 특정 구역 내 자사 점포 고객 등 그 중 신용카드 보유지에 대한 보유자의 비율, 그 다음에 그 기업은 이제 1차 자료의 수집을 통해서 상권 규모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차량조사법이나 소비자조사법을 이용해서 상권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의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하든 제조업자와 도소매업자는 특정 지역의 상권 규모가 시간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음에도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신규 점포에 따른 상권 분석의 내용, 그건 이제 방법이라는 오른쪽에 이제 시험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밑에는 이제 그냥 신규 점포에 따른 상권의 분석의 내용, 그냥 내용만 볼게요. 입지 특성에 대한 분석은, 자, 어때요? 그 안에 우리가 상권 내 행정구역 상황 및 행정구역별 인구 통계 특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권 내 자연 경계가 강, 하천, 산, 구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권 내 도로교통 특성, 도시계획 및 법행정적 특기사항, 그 다음에 산업구조, 소밀시설 현황, 변화형 패턴, 대형 건축물 인구 및 교통 유발시설이 있는지, 소비자의 특성 분석은 이제 어디에 고객이 많이 모여 있는지, 배후 상권을 고객을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목표 상권의 지역 경계 내에서 주거하는 기구 또는 직장, 학교 고객, 점포 주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 고객을 따져봐야 되고, 유동 고객, 기타의 목적으로 점포 주변을 이제 왕래하는 유동 가운데 흡입되는 인구 이런 것들, 경쟁 구조 분석은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물론 뭐, 이번 시간엔 다 못하지만은, 여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물론 이 틀이라는 자체는요, 여러분 이제 강의를 전체적인 듣고 나중에 이제 또 정리를 하는데, 미리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자, 페이지, 우리가 29페이지, 니은번, 신규 점포에 어떻습니까?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방법이 중요합니다. 상권 분석 방법. 여기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서술적 방법, 또는 우리가 모형이라는 게 여기 생략이 됐어요. 모형 방법.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술적이라는 건 기술적이잖아요. 제가 이제 만약에 객관식 시험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우리가 주관식을 내게 되면 다음 이것을 서술하시오, 기술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체크리스트법을 배울 겁니다. 체크리스트법. 번호를 매길게요. 두 번째는 유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추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유추법까지가 출제 빈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현지조사법과 비율법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현지조사법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비율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술적 방법 모형이고요. 자, 규범적 모형. 규범적 모형 방법. 중심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탈러가 나오죠. 나중에 크리스탈러라는 중심지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 인력 중력 법칙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학자가 레일리입니다. 레일리. 그래서 중심지론이 있고 소매 인력이 있다. 자, 레일리 법칙이 있는데요. 자, 이걸 수정한 게 있어요. 수정 이론이 이제 컨버스입니다. 그래서 수정 이론이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분기점에 대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법칙, 컨버스 법칙이 이제 분기점에 대한 모형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확률로 따진다는 게 허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죠. 세 번째는 확률적 모형입니다. 확률적 모형 방법. 자, 허프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허프 모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스 모형이라는 이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허프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심지론을 이제 수정 이론이 레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시 법칙. 이걸 하나씩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페이지 29페이지 내용을 살펴볼게요.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서술적인 방법이죠. 자, 서술적. 그래서 29페이지는 서술적 방법이 이제 체크리스트법, 유치법, 현지조사법, 비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체크리스트, 자, 서술적입니다. 서술적 방법, 모형은 이제 생략이 됐고요. 그래서 이한 상권 방식에서 첫 번째 이제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죠. 체크리스트가 있다. 자,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체크 난방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씩 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앙케이트 조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 전철이나 우리가 유동인구가 많은 데서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법은 상권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집해서 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시장 잠재력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즉, 특정 상권의 재반 특성을 여러 항목으로 구분해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점포의 개설 가능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상권 분석 결과는 이제 신규 점포의 개설은 물론 마케팅 전략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자, 상권의 범위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상권 내의 재반 입지의 특성. 자, 밑줄 쳐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재반 입지의 특성을 이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권의 고객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상권의 고객 특성. 자, 이런 것도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상권의 경쟁 구조죠. 상권의 경쟁 구조다. 상권의 경쟁 구조.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이제 체크리스트법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체크리스트의 조사 내용은, 법의 조사 내용은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밑에. 자, 요거는 이제 장단점이 나올 수가 있죠. 장점과 단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본다면 장단점입니다. 장점과 단점. 바뀌어 나올 수 있죠.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법의 장단점, 우리가 먼저 체크리스트는 이제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체크리스트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는 것은 체크리스트를 하다 보니까, 앙케이트 하다 보니까, 아, 이거가 필요하다. 아, 이건 또 빠져있네. 라는 걸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유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변수를 선정하는 과정, 또 변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유연성이라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주관성. 항목이 변수가 이제 많으니까 주관이 개입될 단점이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40, 자, 유치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끊어서 갈 거고요. 유치법도 이제 우리가 그 잘 나오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체크리스트와 유치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129페이지를 가볼게요. 129페이지 9번, 10번으로 갑니다. 자, 페이지 129페이지 9번하고 10번입니다. 9번, 10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들어갑니다. 자, 9번. 다음 체크리스트법의 조사 내용 어떻습니까? 그 조사 내용, 상권 내용, 입지 특성에 관한 평가의 내용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어때요? 자, 우리가 지금 9번, 10번을 본다면 이 2번 보시면 현재 해당 상권에서의 영업하고 있는 경쟁업체에 대한 분석은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상권의 경쟁 구조에 대한 분석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시면 체계세의 방법의 특징의 내용 좀 다르지 않는 것은, 자, 장점은 어때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는 게 틀리잖아요.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일단 간 김에 우리가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128페이지 보시면 8번 볼게요. 자, 8번을 보시면 128페이지 8번. 자, 전체적인 거. 여러분 이제 만약에 제 강의를 이 서술적 규모 모형 방법, 확률적 모형 방법을 천천히 들어갈 겁니다.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 번 동영상을 돌려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돌렸을 때요. 다음 신규 점포에 따른 상권 분석 방법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우리가 현지 조사, 그 다음에 비율, 유추법, 체크리스트는 다 서술적 방법이에요. 근데 소매 인력 법칙은 규범적인 방법이죠. 소매 중력 법칙은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합니다. 끌어당기는 힘, 중력 모형. 그래서 규범적 모형이다.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미리 갔어요. 갔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포인트, 체크 포인트가 이제 7번에 있긴 한데, 뭐 아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어때요? 그 채산성의 체크냐, 아니면 지역 체크냐,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128페이지의 7번은 뭐 우리가 이제 교재 27페이지에 있죠. 다음 점포 선정 시 체크 포인트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래서 2, 3, 4, 5번은 다 우리가 채산성의 체크인데, 1번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면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면 유동인구는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27페이지의 지역 체크였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잘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이론은 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점포 선정 시 이 체크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체크 포인트. 제가 아까 요거는 한번 번호를 매겨서 지역 체크, 채산성 체크, 점포 조건 체크, 가격 체크를 했지 세부적으로는 안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페이지 128페이지에 지금 7번을 물어본 게 이것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어떻습니까? 지금 2번서부터 5번까지가 채산성의 체크고요. 얼마만큼 채산성이 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면 유동인구가 얼마가 되냐는 건 지역 체크잖아요. 딱 봐도 알겠죠. 그래서 지역이 어떤 업종이 또 조건이 맞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면 유동인구가 얼마가 되는가, 지역 체크다. 이게 이제 아까 안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우리가 풀었다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걸 다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문제는 거의 다 봤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서부터 유추법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